9월 정기국회를 즈음해서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를 가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 내부 사정이 복잡한 데다가 중재자를 자임할 중진그룹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오선 중진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중진협의체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내용인데 여야 5선 의원 6명씩 참석하는 형태인데요. 의원님께서는 많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원래 그 중진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여야 중진들이 모여서 여야 간의 그 첨예한 대립이나 또 이런 갈등 상황을 좀 완충하는 이런 또 좀 조언적 기능을 하는 이런 것을 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시도해 볼 만은 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정치 현실같이 여야 간 대화가 너무나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할 만은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기대할 만큼 영향가가 있지는 못하다. 기대 안 하신다고요? 예. 예, 그렇게 저는 기대할 만큼 영향가가 있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9월 국회 전에 출범할 수 있을까요? 정기국회 전에? 그거는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국회 규정이 남아 있거든요. 네. 2014년에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장 출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국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야 간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전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중진협의체에 대해서 그 야당 일부에서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양가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으로 이해도 되는 겁니까? 네, 실질적 기능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당내 지도부가 아니니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영향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아니라요. 네. 기대했던 것만큼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독일도 이런 비슷한 원로 회의 규정이 있지만 네. 거기서도 그 원 구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보면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그 의사결정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 이것의 장점은 그동안 우리 그 원내 그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첨예화된 그런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은 국회의장이 중재 역할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네. 다만 이런 국회의장이 사전에 이 중진협의체를 통해서 여야 간 목소리를 담아 좀 중재안을 내고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협상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뭐 이재명 의원이 좀 유력한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이 예컨대 이 부분을 좀 동의하거나 해야지만이 좀 영향력이 있겠네요.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가 새로 또 지도부가 대표가 되니까, 선출이 되면 아마 대표 의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또 저희 야당에 아까 언급한 대로 네. 몇 의원들은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야당 내에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한번 보면요. 주호영 비대위 출범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향해서 쓴소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당이 그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비대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뭐 지금까지 보면 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해왔다고 저는 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 초기에는 당과 정부가 소위 그 북치고 장구친다 그럴까요? 이런 어떤 화합의 또는 단합의 목소리를 내서 당이 막 새로운 의견을 개진을 한다면
또 정부는 그것을 좋은 정책 같은 거는 빨리 받아서 또 집행하고 이렇게 순기능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당이 잘 아시다시피 당대표는 여러 가지 의혹 사건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그렇죠. 또 원내대표도 그동안에 조금 여러 가지 실수 문제로 또 좀 한계를 드러냈고 또 윤핵관 핵심이라고 하는 뭐 분들이 좀 갈등도 일으켰고 그래서 우리 당이 그동안에 아마 그 좀 제기능을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비대위 체제이긴 하지만 비대위가 그런 제대로 된 기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연말쯤에 시작을 해서 새해 1월이나 2월에 하겠다 이런 방안을 주호영 비대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조기 전당대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뭐 비대위라는 것이 그 네. 비상 상황에서 구성된 임시 체제인 만큼 아무래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안정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에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 정기국회와 이 전당대회가 맞물리게 되면은 정기국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전당대회로 인해서 동력이 분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후로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당내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의 문제는 이번 8월 25일, 26일 날 저희 의원 연찬회가 있는데 이 의원 연찬회에서 당내 총의가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연찬회 할 때 좀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국회 바로 뒤에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원님 당권 도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좀 권유를 하고도 또 권유도 받고는 있지만 생각 조금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네, 다만 당의 혼란을 줄이고 또 당이 안정되어 나가기 위해서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제가 주어진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질문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준석 전 대표 출마가 가능할까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조금 관건이 좀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처분의 그 인용 여부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출마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까. 또 뭐 그밖에 좀 최근에는 뭐 우리 윤리가 뭐 가중 징계 여부도 뭐 논의한다 어제도 했던데요. 이런 얘기도 뭐 돌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이 가처분과 이 경찰 수사의 결과 이 두 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두 가지 변수가 이제 가처분 또 그리고 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가처분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 주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데 인용이 돼도 당에 영향을 못 끼칠 것이다 이렇게 조호영 위원장은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만약에 법원이 그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당내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의 사태를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비대위를 비롯해서 당내 지도부가 사라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인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당에서 그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진 만큼 아마 법원에서의 그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일반적 얘기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당의 전 대표였던 사람이 자신의 정당을 상대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초유의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준석 대표랑 저희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냐. 근데 본인은 더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만드는 걸 자기가 원했겠냐라고
얘기는 그건 했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그 저 시각에서 보면 안 되고요. 네.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죠. 물론 그분이 저도 그 징계 절차가 아주 정당했다 이런 네.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인은 좀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은 하지만 네. 지금 국민은 저 이준석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이 잘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문제를 인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깎이고 윤석열 정부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뭐 윤핵관 퇴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젠가요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증언이 있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걸로 저는 예, 알고 아직 안 된 것 있는데 같아요. 글쎄요 그런 어떤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저도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경찰 수사에 만약에 윤핵관이 관여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데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그 수사성의 중립성에 대해서 제가 마침 또 행안위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 많은 그 경찰청장과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이죠. 일이 되는 네. 거죠. 예.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런다면 저도 뭐 우리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면 소폭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뭐 개편도 있었고 뭐 어느 정도 긍정적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경호구역 확대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좀 지지율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좀 인사 개편으로 그동안 정책 혼선이나 네. 홍보 문제 좀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인사를 비롯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걸로 뭐 다 대통령실이 지금 만족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하여튼 현재 이루어진 인사쇄신뿐만이 아니고 또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통령실이나 또 장관, 우리 당도 물론입니다만 네. 그 언행이나 정책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장관 임명도 신중히 해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관이 임명돼서 입각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그 초등학교 5세 입학 문제가 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정책적 뭐 크게 얘기해서 실수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더 이상 다가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좀 지지율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 좀 이런 거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긴 하더라고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하는 시대는 뭐 그 사람들 시대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미 범죄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또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예전처럼 정말 보복을 하기 위한 신상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점은 당연히 강조할 거고요. 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우리 시대 정신에 맞춰서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실 내에 검찰 인사들이 좀 많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뭐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그 한정된 인재 풀을 가지고 또 대통령과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까웠던 분들이 인선된 건 또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00% 적재적소의 인물이 선정됐다고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통령실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재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방안으로 우리 한국판 플럼북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뭐죠? 네, 플럼북이라고 예. 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있는 제도인데 예. 이제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고위직부터 장차관급에 이르는 게 이미 정해놓는 거. 한 예. 9,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중요직위 리스트에 대해서 이 상원 하원이 공동으로 4년마다 발행해서 공개해서 이것을 새 정부의 인사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재 풀의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인재 리스트를 갖고 새 정부가 새로운 뭐 정부를 구성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실 국회가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여당 야당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연결을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이 윤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로 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응하기로 하셨거든요. 동의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는 뭐 연계 전략 이렇게 운운할 것이 아니고 네. 정말 문재인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서 제대로 이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제도를 갖다가 작동시켰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는 북한 인권법에 근거한 온당한 절차로 보이고 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법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연계 우는 이거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것도 같이 대통령도 큰 결단을 내려주신 그 특별감찰관 제도 당연한 거지만은 네. 그렇지만 북한 인권재단도 이게 6년이 지나도록 못한 게 지금 북한 알겠습니다. 야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